평온하던 바다에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마찰로 사이로 쏟아지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출근길의 인파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증명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기록되는 모니터 너머의 세계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시작된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이제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우리 지갑과 식탁, 그리고 평생을 일궈온 자산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두 축인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패권 경쟁은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생존의 게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의 냉전이 이념의 장벽으로 서로를 갈라놓았다면 지금의 신냉전은 촘촘하게 얽힌 공급망이라는 혈관을 타고 서로의 심장을 겨누는 양상입니다. 이 거대한 단층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라는 안보의 우산 아래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무대로 유례없는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기댄다는 이 전략은 한때 한국 경제의 황금률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법의 공식은 유효기한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는 자유무역의 질서를 집어삼키고 있으며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이라는 생소한 용어들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하나를 팔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단을 요구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이라 불리던 수치를 수시로 넘나들며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을 떠받치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점차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인 침체의 늪이 우리 앞에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우리의 지리적 의치는 이제 축복이 아닌 저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경제의 전선이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지금, 우리는 과연 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비극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가장 먼저 숫자의 뒷면에서 고개를 듭니다. 매일 아침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일지라도 그 이면을 흐르는 유동성의 물길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고등이 켜진 곳은 외환시장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구간을 넘나들 때마다 시장은 발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단순히 달러가 강세여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한국의 원화는 이른바 대리통화, 프록시 커런시로서 가장 먼저 매도 공세의 표적이 됩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풍향계이자 위험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하기 쉬운 유동성 창구로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소리 없이 상승하고 국채 금리가 출렁이는 현상은 해외 자본이 한국이라는 시장을 안전한 대피소가 아닌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할 전초기지로 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내부적인 지표 역시 처참합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고 고금리의 장기화는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자산 가치의 하락을 넘어 건설사와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내부적 붕괴였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밖으로부터 강요된 구조적 고립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판이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길이 막히고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공급망이 붕괴된다는 것은 국가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멈춰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형마트의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고 중소기업들이 일감을 찾지 못해 줄도산하는 풍경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단층이 벌어지며 발생하는 에너지는 이제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기묘한 정적은 어쩌면 거대한 파국을 앞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경제 충격이 작동하는 원리는 지정학적 갈등이 어떻게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침투하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미중 갈등의 핵심인 공급망의 무기화는 한국처럼 중간재를 생산해 수출하는 국가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인하 반도체법, 칩스 액트는 겉으로는 공정 경쟁을 표방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하는 정치적 선택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당장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중국의 편에 선다면 글로벌 첨단 기술 생태계에서 고립되어 기술적 퇴보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른바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경제는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R&D 투자 대신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자본 유출위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는 곧 국내 일자리 감소와 내수 침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또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널뛰기를 반복합니다. 중동의 분쟁이나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될 때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은 급증하고 이는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환율 또한 이 메커니즘의 핵심 축입니다.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쏠리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이는 결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제약하게 만듭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터지고 금리를 내리면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이 발생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외통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단층선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우리 집 안방의 전기료 고지서와 대출이자 영수증으로 실체화되어 날아옵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장치의 톱니바퀴들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며 발생하는 이 마찰음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로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위기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글로벌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상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무너진 국가들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섬뜩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1990년대의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정치적 포퓰리즘과 대외 정책의 실패로 인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채무 불이행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정학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에 매몰된 결과 한 세대 만에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최근에 터키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 밀착하는 등 지정학적 줄타기를 시도했던 터키는 서방의 제재와 자본 유출로 인해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는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경제적 펀더멘털을 압도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 부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극단적인 대립 끝에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도를 경험했습니다. 화폐는 종이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은 생필품을 찾아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들 국가와 체질이 다릅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 그리스가 겪었던 유로존 재정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를 보냅니다. 독자적인 화폐 주권이 약화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로서 국제정치의 기류가 바뀌면 우리가 쌓아온 외환 보유액조차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가 닥치기 직전까지 우리는 다르다, 거나 설마 망하겠느냐는 안일함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고립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모델은 성공한 사례가 아니라 한순간의 선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이들 국가의 비명이 섞인 기록들입니다. 그들의 과거는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단층선이 갈라지며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는 이제 한국 경제의 심장부인 핵심 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두 기둥,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현재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장이 효율성과 저비용을 기준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동맹과 안보가 자본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을 포기하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기술 자립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매몰 비용을 감수하며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동시에 중국의 보복을 방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각각 노출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손익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핵심 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곧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복지와 공공투자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본의 탈한국 현상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로 굳어지면 국내의 자본은 더 안전한 곳으로 회피하려 합니다. 국내 설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청년들이 갈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인재들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두뇌 유출이 가속화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주요국 증시의 상승세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 역시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은 중산층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내수시장의 고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이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시대를 지나 어떻게 하면 덜 고립되고 어떻게 하면 현재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이 휘두를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그리고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리기엔 자본 유출과 환율 폭등의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기엔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포가 존재합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이제 순수한 경제 논리를 넘어 미 연준, 패드, 위입과 국제 정세의 향방을 살피는 눈치 보기 위 연속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진퇴양난입니다.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재정을 풀고 싶어도 급격히 늘어난 국가 채무와 세수 결손은 정부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지만 고가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전쟁에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경제권과 맞붙기에는 우리의 체급이 너무나 작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외교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국제사회는 점점 더 명확한 줄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을 통해 외환 방어막을 치고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자원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는 거대한 파도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국가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의 실기가 곧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졌던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우리 관료들의 등 뒤를 차갑게 짓누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시적인 국가 정책의 담론 뒤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서 흔들릴 때 개인의 삶은 가장 직접적이고 잔인하게 타격을 입습니다. 이제 투자의 시대는 가고 생존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부채의 관리입니다. 저금리 시대의 기억에 머물러 무리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증식은 이제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고금리의 상시화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갉아먹고 자칫하면 평생 일궈온 주거 환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편도 필수적입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국가적 리스크에 자신의 운명을 100% 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 그리고 한국의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의 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에 반영되는 구조를 이해한다면 자산의 일부를 외화로 보유하는 것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선 일종의 생존보험과 같습니다. 또한 직업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정 산업, 특히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자신의 커리어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기술의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산업의 지형도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재편되는 시대에
개인의 실질적인 기술력과 대체 불가능한 역량만이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수가 된 시대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보수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위기는 기회다 라는 격언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냉혹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의 경제적 요새를 구축하는 개인만이 이 거대한 변곡점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지정학적 단층선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륙과 해양의 에너지는 부딪히며 우리 발밑의 지각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기적 같은 성장을 일궈냈지만 그 성장의 토양이었던 자유무역과 지정학적 평온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갈등과 고립의 징후들은 단순한 경제적 부침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무너질 것이고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던 국가들은 예외 없이 도태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론도 근거 없는 비과론도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통찰력과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나아가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지정학적 고립은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진정한 경제 자립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냉혹하고 국제관계는 비정하지만 그 안에서 길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내일의 해가 뜰 때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오늘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환율의 수치와 금리의 등락 속에 숨겨진 시대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단층선 위에서 고립되는 한국의 운명은 정해진 결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들이 모여 그 운명의 물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도 누군가는 살아남아 새로운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과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기록을 마칩니다. 지정학적 단층선의 실체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도체라는 현대판 산업의 쌀이 어떻게 국가 안보의 핵으로 부상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혈투였다면 지금의 전쟁은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 공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독보적인 위치가 오히려 우리를 거대한 인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부활시키기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제한하는 동시에 중국으로의 첨단 장비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중국 내 생산기지를 고철로 만들거나 미국의 철저한 감시 아래 운영하라는 가혹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중국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에 있어 이러한 공급망 재편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그와 연계된 디스플레이, 화학, 기계 등 전방위 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이는 곧 법인세 세수의 급감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기술 격차의 축소입니다. 우리가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주춤하는 사이 대만의 TSMC는 미국과의 밀착을 통해 초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K반도체라는 이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칼날 앞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단층선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가장 강력한 엔진은 차갑게 식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에 반도체 전선의 후퇴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패배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고립의 공포는 에너지 안보라는 또 다른 전선에서 극대화됩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금률이 극히 낮은 국가로 국제 정세의 작은 변화에도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연동된 중동의 정세 불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충격은 에너지 가격의 상시적인 고공행진을 초래합니다. 고유가는 단순히 주유소의 기름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전력 생산 비용을 높여 산업 전반의 제조 원가를 상승시키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로 변해 가계 경제를 덮칩니다. 특히 최근 부각되는 자원 민족주의는 한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 차단은 우리 주력 산업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아주 작은 품목의 공급 중단만으로도 물류망이 마비되고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제 에너지는 시장 논리에 의해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력과 군사적 영향력이 뒷받침되어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비축량을 늘리려 애쓰고 있지만 거대 강대국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고용 감소와 소득 저하로 이어지는 S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가 됩니다. 에너지 안보의 붕괴는 지정학적 단층선이 만들어내는 가장 어둡고 긴 그림자 중 하나입니다. 따뜻한 거실과 원활한 교통, 공장의 가동이라는 당연한 일상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지정학적 균형 위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